네, 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D12번부터 문제를 풀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3주기 원소 A부터 C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시면, 일단 AB 안정한 이온 AN 플러스라는 이 형태를 처음 보실 텐데 별거 없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 이건 1이 생략된 거죠. 그리고 A 2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 A 3 플러스가 있겠죠. 4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이 숫자 1, 2, 3이라는 숫자가 n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 뭐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9는 없겠죠. 어쨌든 네, 뭐 이런 것 중에서 뭐 하나라는 거죠. 어쨌든 뭐 1, 2, 3 중에서 하나겠죠, 솔직히. 문제에서 나올 법한 게. 뭐 그런 거라는 거고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제 n을 한번 알아내 봅시다. 알아내려면 일단은 b부터 봅시다. b는 이 전자를 하나 얻으면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진대요. 그러면 b는 이 중에서 전자 하나를 잃은 형태겠죠. 딱 보시면 간단하게 b가 플로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b가 플로린이고요. 그냥 BF라고 표시해 놓죠. 이 사이에 점점 두 개 찍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해 봅시다. 이걸 보시면 제2 이온화 에너지니까 일단 한 번 떼고 두 번째 뗄 때 들어가는 이온화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B가 일단 플로린이기 때문에 플로린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5의 제2 이온화 에너지와 같겠죠. 근데 우선 A가 전자를 몇 개를 뗐는데 지금 2주기의 전자 배치를 띄고 있죠. 2주기 원소와 같은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띄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A가 3주기 원소라는 걸 뜻하죠. 네, 그러면 우선 A가 3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 중에 제2이온화 에너지가 이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한 번 떼고도 전자를 하나 뗐는데도 A 플러스인 상태에서 A 플러스인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더 뗄 때 드는 이온화 에너지가 어, 그 2주기에 있는 원소들보다 작다면 이런 경향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는 하나를 뗐을 때 2주기로 들어올 수 있는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아지는 그런 원소를 의미하는 건데요. 어, 즉 이거 A가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마그네슘일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떼면 그 나트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띠게 됩니다.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봤을 때 제일 거의 약해요. 2, 3주기 중에서 네, 거의 제일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이 되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가 마그네슘이면 이 C 뒤에 C보다 작은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A가 나트륨임을 알 수 있고요. B는 아까 말했듯이 플로린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고 기억을 보시면 일단은 나트륨 플러스가 네온의 전자배치를 띠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기억이 맞는 보기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C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니은 보기를 봤을 때 C가 뭔지 알아야 얘가 원자 번호가 가장 큰가 작은가를 알 수 있겠죠. 보시면 네, C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이 세 번째 조건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아직 VSEPR 이론도 안 배웠고 그 2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같은 경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에 따라서 C를 추론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채점 기준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수능 문제니까 그렇다 치죠. 네. 공유결합 화합물인데 우선은 VSEPR 이론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방학 특강 때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VSEPR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C가 있으면 일단은 중심에 C가 있겠죠. 왜냐면은 중심에는 이제 전기음성도가 작은 전기음성도라기보다 그 전자를 내어줄 수, 그러니까
자기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해야 되는 전자성이 많으면 많은 것일수록, 예를 들어서 탄소와 산소가 있으면 탄소가 중심이고요. CO2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공유를 해야 되는 전자성이 많은 것이 중심에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플로어린이죠. 플로어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만 다른 애들랑 공유하면 옥텟 규칙 바로 만족하기 때문에 얘가 중심에 오는 거는 없어요. 그냥 네,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화원 화투에서 다루는 거에서는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제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과정 내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F가 중심에 오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C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F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그냥 하나하나씩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 딱 봤을 때 이렇게 쪼개보시면 얘가 바로 16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16족이니까 우리가 아는 16족 뭐가 있죠? 바로 산소. 안 돼요 이러면. 신 바로 산소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산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16족인데 솔직히 16족 아는 게 산소밖에 더 있으니까. 예?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을 또 이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산소일 경우에 산소를 가정해봅시다. 산소라고 칩시다. F죠 그러면.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뭡니까? 얘가 만약에 하나 뗐어요. 그러면 얘는 질소와 전자배치가 같아지겠죠? 얘 하나 뗐어요. 그러면 O와 전자배치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딱 생각했을 때 족이 더 크니까 이온 에너지가 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예외적 경향성이 있죠. 얘 15족이고요. 얘 16족이에요. 당연히 얘가 더 떼기 힘들어요. 얘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O라면 이 B와 C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부등호가.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얘는 O가 일단 아니고 2, 3주기 원소 중에서 16족인데 O가 아니래요. 그럼 3주기 16족 뭐가 있습니까? 황이 있죠. 그래서 C가 황이 됩니다. 네, 황이 돼요. 그래서 니은이 만약에 니은이 이제 C가 가장 원자 번호가 큰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목이가 되겠고요. 기억은 아까 맞는 복이었죠. 그리고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아니죠. 플로린은 2주기고요. 황은 3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AB에 대한 자료를 줬죠. A는 2주기, B는 3주기래요. 봤을 때 원자 반지름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 경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과 당연히 반대겠죠. 물론 이건 예외적 경향성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푸시면 됩니다. RA는 이제 A의 원자 반지름, RB는 B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돼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고요. 봤을 때 각각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낸 게 있어요. 일단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니까 지금 2주기 원소인 A가 3주기 원소인 B보다 네, 뭐 원자 반지름이 커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이 돼요. 이게 보셨을 때 원자 반지름 경향성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기가 당연히 클수록 원자 반지름 당연히 크겠죠. 왜냐면 전자 껍질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런데 아닌 게 있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B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으면 얘가 더 커요. 경향성이 아무리 밑으로 갈수록 확 커진다고 해도 이 족이 A가 1족에 엄청나게 가깝고 B가 17족 정도에 엄청나게 가까울 경우에 이런 경향성을 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A는 1족에 가깝고 B는 17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원자과 전자수가 B가 A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A이온과 B이온의 전자 배치가 택도 없게 같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선은 얘는 주기부터 다른데 주기가 다른데 얘는 17쪽에 가깝고 1쪽에 가까우니까 만약 양이온이 되면 얘는 거의 1주기 거의 수헬이니까 헬륨과 비슷한 전자배치를 띌 것이고요. 얘는 이제 뭐 3주기 아르곤?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띠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온의 그 전자배치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3주기의 거의 비활성 기체와 같고 얘는 1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같을 거예요. 이온의 전자 배치가. 그러면 당연히 이온의 반지름으로 따졌을 때는 B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여기가 B의 이온의 반지름이 되어서 B이온의 반지름, 네, 니은이 B이온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네요. 원자 기억에서부터 그러니까 CO까지의 정보를 카드에 나타낸 것이래요. 보시면 카드를 이제 연한색이라기보다는 색깔이 없는 게 2주기고 색깔이 있는 게 3주기로 분리해놓은 것 같은데 우선 이거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을 알고 있느냐를 일단 첫 번째 묻고 싶은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걸 묻고 싶은 것 같고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 예외적 경향성이 없죠.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을 묻고 싶은 것 같고 또 봤을 때 주기와 족을 고려해서 이제 전기음성도와 주기와 족을 이용하여서 전기음성도를 이용하여서 이제 전기음성도를 비교함으로써 이게 족을 추론할 수 있는가 또 이제 전자배치를 통해서 홀전자수의 개수를 알아내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게 어떤 족에 속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죠. 예, 이렇게 관련 개념을 이렇게 딱딱딱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약간 기분이 색다르죠. 왜냐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요.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봅시다. 홀전자 수가 일단은 얘가 한 개 한 개로 똑같아요. 봤을 때 같은 주기에 있어서 홀전자 수가 한 개인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바다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를 한 개라는 건데 우선은 그려봤을 때 당연히 1족이 한 개겠죠. 그리고 13족도 한 개고요. 그려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한 개인 경우가 지금 1족과 13족과 이렇게 채웠으니까 15족 정도 있겠네요.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만으로는 이게 뭐 1족과 13족인지 13족과 15족인지 1족과 15족인지를 유추할 수 없겠죠. 그러면 다른 정보가 또 필요한데 우선 여기다 짜끄맣게 써놓읍시다. 그리고 홀전자 수가 여기는 두 개 세 개죠. 두 개 세 개인 거는 아까도 그려보시면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되고 여기 셋이죠. 아 15족이 아니네요. 그러면 15족이 아니라 16족이겠네요. 13, 14, 15 아닌데? 1, 2, 네 13, 13 14 잠깐만요. 착각했네요. 일단 여긴 제껴둬야죠. 제껴둬야 되고 여기서부터 1쪽이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홀전수가 한 개인 게 같은 주기에서 두 개밖에 없네요. 착각했네요, 제가. 이런 실수를 다 하고. 어쨌든 15족일 때 당연히 홀전수가 3개일 거고 이거는 뭐 15족 확정이고요. 3개인 거는 15족밖에 없죠. 지금 봤을 때 2, 3주기니까 2, 3주기에서는 15족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3주기에서 2개니까 당연히 얘는 14족이나 아니면 16족이 되겠죠. 그런데 전기음성도로 봤을 때 얘는 16족인 거를 알 수 있겠죠. 얘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요. 이런 거를 추론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얘는 16족이고 15족이고 자연스럽게 얘네는 전기음성도가 더 작은 게 1족이 되겠고 얘네가 다 자연스럽게 13족이 되겠죠. 그러면 A는 13 맞고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에 대한 개념이죠. 디귿과 미음을 비교했을 때 디귿은 이제 2주기 16족이니까 당연히 산소가 될 것이고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미음이 어딨니? 여기 있네. 3주기 13족이니까 알루미늄이겠죠. 알루미늄과 이 산소가 등전자 이온이라면 일단 등전자 이온에서 당연히 음이온이 당연히 그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 크겠죠. 왜냐면 핵 전하 그 핵에서 잡아당겨서 이거를 수축시키려는 그런 힘이 훨씬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음이온에서 등전자 이온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귿이 더 크게 되겠죠. 디귿이 산소니까요. 니은 맞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 이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죠. 그냥 이온화 에너지인데 15족이고 얘는 16족이에요. 그러면
뭐 얘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 그러니까 예외적 경향성이 아니라면 그냥 이온화 에너지와 동급 취급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효액 전환은 어차피 유효액 전환에 의해서 이온화 에너지 결정되는 거긴 한데 15족 16족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 수에 따라서 이게 16족에는 전자를 하나 떼면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15족 같은 경우에 이미 충분히 안정한데 전자를 떼려고 하니까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유효액 전화랑 별개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이온화 에너지랑 유효액 전화랑 똑같이 취급해도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예외적 경향성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유효액 전화 그가 아닌 유액 전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유액 전화만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유액 전화를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어, 뭐 대개의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15조 16조이기 때문에 약간 예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액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 경향성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경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그냥 핵 전화로 인해서 그냥 핵 전화랑 전자 배치에 의해서 그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리얼보다 크다는 게 틀린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온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5족이 더 크지만 유액 전화는 16족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배치의 그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15족이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다음 영상에서부터 17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